네, 안녕하십니까.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공회대 이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은 구호나 스타일이 아니라 결국 돈으로 말합니다. 돈이 일을 하고 돈이 변화를 만들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일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받는 이재명 정부. 오늘은 조세와 예산, 재정 등 이재명 정부가 돈을 쓰는 방법,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재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경제지면에서 늘 자주 보는 기사 중, 요즘 나오는 기사 중에 이 나라 빚이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기사 자주 봅니다. 예. 이 속도가 문제다. 언론은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보니까 GDP 대비 재정 적자가 50%에 육박한다라는 기사를 며칠 전에 봤는데요. 이거 많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단 재정 적자가 50%는 아니고요. 네. 이 부채, 네. 채무 수준이 한 50% 네. 정도 되고요. 뭐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뭐 일단 그 절대액을 한번 봐야 네.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G20 선진국 같은 경우가 100%가 훨씬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GDP, 200이 넘더라고요. 예, 일본은 한 220% 네. 정도 되고 이 G20 선진국이 한 120%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 나라 GDP보다 이 갖고 있는 국가 부채 양이 더 많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50% 정도 조금 넘어가니까 다른 선진국 대비 국가 부채, 뭐 국가 채무 네. 둘 다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네. 알 수가 있죠. 속도가 문제라고 하는데 보니까 IMF 때 국가 부채가 14%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늘었으니까 빠르게 늘고 있는 건 맞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 뭐 국가 부채 절대 수준은 좀 양호하다. 네. 그런데 속도는 빠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네. 언론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은 참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게 네. 구간만 적절하게 끊으면은 네. 빠른 속도도 나오고 네. 이게 이 빠르지 않은 속도도 네.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정도 선진국 국가 부채 증가 속도랑 그냥 비슷한가 조금 빠른 듯 뭐 이 속도는 정도입니다. 그렇다 치고요. 이게 한국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예. 앞으로가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저는 그 얘기는 뭐 네. 충분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고령화되면은 이 국가 부채 속도는 좀 이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국가 부채 수준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네. 말은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데 문제는 적절한 국가 부채 양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모른다.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건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그 GDP 대비 국가 부채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GDP가 늘어나면 분모가 커져서 이게 예.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마 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국가 부채는 좀 늘어도 된다. 예.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돈을 써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예. 어떻게 그 보십니까? 말은 네. 맞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국가 부채 절대량보다는 네. 이 GDP와 그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경제 성장이 되나 또는 그 국가 부채에 해당하는 다른 자산이 어떻게 되나 네.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당연히 뭐 미국 국가 부채 뭐 전세 우리는 뭐 비교할 네. 수 없을 네. 만큼 크고요. 미국 국가 부채 뭐 100%가 넘는데요. GDP도 큰데 네. 그 큰 GDP의 한 100% 넘는다라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부채를 바라볼 때 이 저는 확실한 말이 있어요. 국가 부채가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적절하면 좋습니다. 적절한 걸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셨죠. 그게 가장 중요한 네.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 부채 같은 네. 경우가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사실 IMF 이전에 보면 예. 빚을 내서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렇죠. 사실 빚을 안 내고 되게 그 안전 중심으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경제 역동성이 떨어진다. 이게 경제학계에 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아니라 절대 알 수 없는 네. 그 숙제가 네. 있는데 숙제도 아니죠.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이 적절한 기업 부채량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네. 게 이 경제학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기업 보고는 맨날 뭐 하라고 그럽니까? 투자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좀 투자하라. 네. 그런데 기업이 투자하면은 기업 부채가 증가할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당연히 늘어나겠죠. 늘어나죠. 네. 그래서 기업은 당연히 부채가 많을수록 좋은 기업도 절대로 아니고 적을수록 좋은 기업도 절대로 아니고 네.
적절할수록 좋습니다. 투자할 때는 조금 부채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투자를 화끈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좀 수익을 얻을 때는 예. 약간 다시 기업 부채를 좀 그렇죠. 내리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채 비율 기업이죠. 관리하느라 모험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겠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적절 비율 없다고 하셨지만 한국은 또 GDP 대비 무슨 통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착시 현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보면 GDP에서 한국이 특히 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착시 현상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러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잡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적절한 부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네. 국가도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네. 너무 적어도 안 좋고 네. 적절한 부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러네요. 그 적절한 누구도 부채량을 모른다. 아무도 네. 모른다라는 거가 가장 큰 아무도 숙제고 모르지만 이상민 연구위원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노벨 네. 경제학상을 받은 하버드 로고프 교수가 네.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네. 해서 논문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이게 GDP 대비 가장 적절한 국가 부채 네. 양이다라고 논문을 썼는데 안타깝게도 이 젊은 학자가 그 논문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지금은 로고프 교수가 그 논문을 철회했거든요. 네. 로고프 교수가 모르는 거를 저도 모르고 그렇네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로고프 교수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적절한 국가 부채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 말은 뭔 소리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량이 GDP 대비 한 50%인데 네. 만약에 적절한 국가 부채 비율이 60%라면은 네. 그렇다면은 늘려야지 맞는 거고 적절한 부채까지 만약에 적절한 국가 부채 비율이 40%라면은 현재 50%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적절한 국가 부채가 60%인지 40%인지 몰라서 모르고, 네.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저는 모르고 로고프 교수도 모르는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 몇몇 언론들은 네. 마치 적절한 국가 부채 비율이 50% 이하가 되는 거인 양 국가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된다라고 게다가 주장하는 G20는 사람이 100%인데 말이죠. 예, 100%가 그리고 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갚을 수 있느냐 아니면 채무 불이행 상황이나 아니면 국가 부채 때문에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될 텐데요. 그 나라마다 그렇죠. 또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가 부채를 바라볼 때 순부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봐요. 순부채는 뭐냐면은 그 국가 부채에 대응되는 자산을 뺀 것이 순부채인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네. 제가 30억 빚이 있습니다. 네. 되게 불안해 네. 보이나요? 네. 불안해 보이죠. 30억이나. 자산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아, 역시 예리합니다. 제가 30억 빚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100억짜리 이 건물을 건물이, 사면서 70억은 제 돈으로 샀고 30억만 은행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도 안 불쌍하잖아요. 네. 100억짜리 그럼요. 건물 네. 자산이 있으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30억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빚이 1,000만 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00만 원이 제가 왜 생겼냐면은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1,000만 원 돌려받기 하다가 뭐 100만 원 돌려받기 하다가 네. 500만 원 돌려받기 하다가 1,000만 원으로 풀었으면은 1,000만 원 빚도 굉장히 불안한 빚이죠. 신용 등급을 후려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순부채라는 건 어느 정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순부채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 GDP 대비 한 10%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총 부채는 GDP 대비 50%에 조금 넘는데 네, 네. 이 대응되는 자산을 뺀 부채는 한 10% 수준인데 다른 G20 선진국 같은 경우는 순부채 비율이 한 9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물 비율로 하면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요. 예, 순부채로 하면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 언제 칼럼 쓰신 거 보니까 갈라파고스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요. 예. 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이거 기자들도 많이 헷갈리고요. 늘 또 적당히 골라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재정 수지, 저는 뭐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하냐 불건전하냐라는 것을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채, 총부채 비율만 보는데 저는 총부채 비율보다 순부채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재정 수지도 못지않게 또는 부채 비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제가 뭐 무슨 설렁탕 집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뭐 돈 얼마나 뭐 많이 벌었어? 라고 했을 네. 때 나 작년에 빚 하나도 안 졌어. 그러면은
경영 잘했네라고 네. 생각할 수도 네.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빚을 하나도 지지 않은 이유가 제가 작년에 설렁탕집에서 적자가 마이너스 5억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있어서 그 자산을 팔아서 그래도 빚은 지지 않았어요. 네. 제가 경영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네. 마이너스 5억이면은 네, 그렇죠. 이 수지가 중요하죠. 그럼 경우 영업 적자를 따로 봐야 될 텐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마이너스 5억 정도 이 수지가 적자가 났다면은 아무리 빚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의 설렁탕집은 굉장히 뭐 구태여 지속 가능할 네. 필요가 없는 네. 굉장히 안 좋은 설렁탕집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때 빚이 얼마나 늘었냐 네. 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재정 수지가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적자냐 흑자냐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 수지에 대한 기준이 뭐 통합 재정 수지, 뭐 관리 재정 수지 여러 개 복잡하게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통합 재정 수지든 관리 재정 수지든 뭐 일반 뭐 시청자분들은 차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획재정부가 창의적으로 만든 기준이에요. 이건 글로벌하게 쓰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합재정 수지가 한 46조 원 마이너스, 그리고 관리재정 수지는 100조 원이 넘네요. 네. 그런데 뭐 이것과 별개로 이 IMF에서 만든 재정 수지 개념이 있어요.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IMF가 만든 기준이 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재부가 만든 기준이 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할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엔 뭐가 부합한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비교를 할 거면 국제 기준을 갖다가 일단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갈라파고스 기준이다라고 말한 게 저는 그냥 국제 기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제 기준을 쓰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정 수지가 항상 거의 흑자였던 나라였어요. 네. 오히려 적자가 아니라 아예 흑자였었던 거고 네. 물론 코로나 때 재정 수지가 한 마이너스 2% 여기서 2%라는 것은 GDP 대비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가 코로나 2020년도에 한 마이너스 2% 2018년까지는 흑자였네요. 흑자였습니다. 계속 흑자였었고 2019년도에 한 0 정도 거의 균형 재정 2020년도에 한 마이너스 2%인데 뭐 코로나 때니까 그랬죠. 근데 당연히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 때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정 수지 적자 폭이 GDP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였었거든요.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고 우리나라는 2021년도 다시 균형 재정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뭐 0이었고요. 요즘에는 이 재정 수지가 한 마이너스 한 1점 몇 포인트대인데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여기서 말한 다른 나라라면은 G20 선진국 그런 나라들 보면 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정도 돼요. 이런 걸 보면은 재정 수지도 우리나라가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건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말씀 듣고 보니 이게 또 윤석열 정부 때는 민주당이 또 재정 적자를 계속 뭐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보수 언론과 또 국민의힘에서 또 재정 적자 레퍼토리를 꺼내는데 말씀 듣고 보니 이거 해마다 늘 정권대마다 반복되고 뭐 공격과 수비가 달라지는 양상이지만 일단 재정 수지나 아니면 국가 부채는 일단 크게 쟁점이 아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저는 저는 뭐 재정 수지 우리나라 건전하니까 마음대로 써라. 절대 저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수지에 대해서 또는 국가 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이게 최소한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걱정하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좋아하시나요? 그럼 혹시 펠레가 이번 월드컵에 누가 우승하겠다라고 하면은 믿어요? 절대 못 믿는 그렇죠. 하나죠. 우리 되게 그 축구 팬이라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펠레가 선택한 팀은 항상 우승하지 못한다. 뭐 거의 16강에서 탈락한다. 다 알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 전망을 하고 있는 뭐 기재부가 뭐 5년 뒤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전망을 하는데 항상 틀려왔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 기재부는 2020년도에도 뭐 한 내년 정도면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50% 넘겠다. 2021년도에도 내년 정도면 50% 넘겠다. 2022년도에도 내년 정도면 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50%안 넘었거든요. 그 숫자보다 그래도 중요한 게 아마 이제 그 개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공기업 부채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또 부채로 잡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한국이 굉장히 그게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는 이야기 있지 않나요? 오히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이 한 1,500조 원 가까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100조 이상 늘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한 1,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국민연금 자산과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거의
비슷한 건물주 수준입니다.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처럼 예. 그만큼 자산이 있는 상태여서 차라리 국민연금 자산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더 국가부채 개념은 국가부채는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네,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 현재 국민연금은 자산이 뭐 1,500조 원 가까이 되지만 뭐 앞으로 뭐 이게 50년 뒤, 60년 뒤 국민연금 부채가 커질 테니까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뭐 나빠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있는데요. 이게 정말 그 어렵고 뭐 완결된 기준도 없지만 그렇기 예. 때문에 뭔가 정책에 좀 이렇게 신뢰나 투명성 같은 게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기재부가 항상 내년도에는 50% 국가 부채가 넘는다라는 식으로 조금 뭐 좋게 말해서는 보수적인 예측, 나쁘게 말하면은 너무 이 국가 부채를 과대 추계를 해왔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미래는 몰라요. 뭐 미래는 네. 저도 모르고 네.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미래는 틀리는 거는 저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플러스로 틀렸다가 마이너스 틀렸다가 플러스 틀렸다 마이너스 틀렸다 하는 것은 뭐 미래 예측은 누구나 틀려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기재부의 국가부채 미래 예측은 네. 항상 일관적으로 너무 이 부정적으로 예측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이 말은 0점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여기 틀리는 건 좋지만 한 군데만 계속 잘못 틀리면은 이건 0점 조절이 필요한 국가 부채도 그렇지만 계속 그 비판도 많이 하셨죠. 윤석열 정부 때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있었고요. 예. 문재인 정부 때는 또 과소 추계를 해서 또 문제가 됐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번에 이제 국채 없는 추경을 하는데 예. 이것도 국채 없는 추경은 자랑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은 항상 이 세수 결손이 생기고 네. 이게 민주당 계열 정부가 들어오면은 항상 이 초과 세수가 생겨요. 초과 세수 생기면 일단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초과 세수라는 것은 예측을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조 벌 것 같은데 네. 우리가 90조 벌 거야라고 하면 초과 세수는 무조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둘 중에 고른다면 초과 세수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진 뭐 않죠. 세수 결손보다는 초과 세수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은 거고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초과 세수가 생겼다는 얘기는 본 예산을 짤 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질문이 있었는데 그 말씀 먼저 해주시죠. 이 11월에 예산 재추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셨는데 이게 쉽게 바뀌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할 때 항상 틀리는 것은 법인세 세수 추계가 틀리거든요. 이걸 시청자들 알기 쉽게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이 한 8월 말 9월에 나오죠. 그렇죠. 이 예. 8월 말 9월 초에 너무 빠르네요. 내년도 그렇죠? 세수 추계가 나오는데 근데 8월 말에 세수 추계 나오니까 이 7월 말 기준 가지고 이 네. 추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는 11월 달에 심의를 하거든요. 아니 어쨌든 어쨌든 되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맞습니다. 거니까. 네. 우리가 11월 달에는 2분기 실적 다 나오고 3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는 보통 나와요. 그런데 법인세 예측은 항상 틀리는데 의외로 법인세 예측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주식 예측은 못하죠.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그렇죠. 예측이 어려운 것은 주가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법인세는 기업 실적의 후행 지표거든요. 그렇죠. 우리 증권사 컨센서스 다 나와 있고 실적 예측이 굉장히 정확하게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올해 기업 실적이 좋으면 내년도 법인세를 많이 내는 거고 내년도 기업 실적이 나쁘면 내후년도 법인세를 조금 내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11월쯤에 그러면 재추계를 해서 우리가 7월에 얼마를 잡았는데 11월 돼서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서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 그냥 11월 달에 재추계를 해서 하면은 훨씬 세수 결손 또는 초과 세수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근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입을 재추계하면은 세출도 거기에서 변화시켜야 되니까 이게 뭐 11월 달에 세출을 변화시키긴 어렵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핑계라고 보는데 우리 중앙정부 재정은 세입과 상관없이 세출 규모를 정해요. 내년도 R&D에 얼마가 필요하다. 내년도 AI 또는 내년도 복지 지출 얼마가 필요하다면은 일단 세출 규모를 확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 규모를 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세입 규모를 정한다는 얘기는 증세를 하든지 감세를 하든지 국채를 초과 발행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세입 규모와 상관없이 이미 세출 규모는 정치적으로 정하는 거고 만약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세수를 조정한다면 그만큼 국채를 덜 발행하든지 더 발행하면 되는 거지. 네. 세출 규모를 11월 달에 구태여 조절할 필요 자체가 그런 없습니다. 이야기를 본 것 같은데 11월에 재추계를 하면 야당이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글쎄요, 저는 왜 뭐 정무적으로 어떤 네. 판단하는지는 모르겠고, 네. 뭐 정무적인 판단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는 네. 당연히 이 11월 달에 제출하는 것이 좋고, 항상 기재부의 추계가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항상 기재부보다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재부 추계 한 2달 뒤에 추계를 하거든요. 네. 당연히 음. 국회 예산정책처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게 쉽게 바뀌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기재부는 그 22년도에 이 11월 달에 세수 재추계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요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 기재부가 그런 약속을 했다라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이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때였으니까 확장 재정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갖고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이 감세와 그리고 건전 재정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와 공정성장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복지를 늘리고 적극 재정을 하겠다라는 기조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 또 약간 이 기본적인 이제 지난 1년은 감세 기조로 왔던 것 같습니다. 새 정부를 약간 비교를 해준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그 전에 그 네. 박근혜 정부는 증세를 했던 정부였어요. 네. 박근혜 정부는 증세를 했고 문재인 정부는 소폭의 증세를 했죠.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대폭의 감세를 네.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증세했고 나머지 금투세 등은 감세를 해서 네. 그냥 이 감세도 하고 증세도 하는 그런 네. 되게 이 양쪽을 다 했는데 그런데 또 법인세가 늘어서 뭐 이렇게 도움이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법인세는 는 거 있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실용주의 정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 정부고요. 네. 실용주의 정부의 반대말은 원칙을 가진 정부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는 원칙이 없죠. 그 증세도 하고 그런가요? 감세도 네. 하고 이것도 네. 하고 저것도 네. 하는데 근데 저는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원칙이 없는 실용주의 정부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네. 무엇을 할지 시장이 네. 예측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지금 원칙이 없다고 단점이 말씀하신 있습니다. 것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 증세도 하고 감세도 동시에 한 건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투세죠. 네. 금융투자소득세. 네. 그렇죠. 이게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가 뭐 이 세금 조세에 대해서 가장 큰 대원칙은 소득 네. 있는 곳에 세금이 네. 있다. 네. 뭐 모두가 알고 있는 대원칙이잖아요. 모든 곳에 세금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세금이 있지만 법인세도 내고, 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내가 네. 열심히 사업을 근로를 해서 얻은 소득에서는 세금을 내지만 내가 근로나 노동을 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네. 예를 들면 주식으로 예. 1억 원을 벌었을 때 그게 주식으로 1억 원을 벌어도 2억 원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는데요. 10억 원을 내도 벌어도. 예. 그래서 이런 금투세는 부분이 그러니까 금투세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의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내기 때문에 사실 이익을 5천만 원 이상 내는 경우 굉장히 좀 자산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금투자를 낼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말이죠. 일반 뭐 국민들 뭐 3, 4천만 원 벌어도 뭐 5천만 원 조금 벌어도 네. 그 5천 뭐 그 초과분은 구간이 얼마 안 있기 되기 때문에. 때문에 뭐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뭐 일반 개미들한테는 별로 금투세 도입해도 네. 별거 아니지만 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같은 큰 손이 네. 금투세 도입되면은 이게 주식 투자를 안 할 테니까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라고 말을 금투세 하는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네. 법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도입이 되든 안 되든 지금도 법인세를 잘 내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나라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야,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투세를 내면 그게 본국에서 차감이 되나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세 조약에 따라서 네네. 그러니까 그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가 어떤 조세 조약을 맺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금투세 도입이 사실상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상관이 없고 법인 투자자들한테도 상관이 없고 개인 투자자도 5천만 원 이상 예.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그렇죠. 그래서 되는데 일부 슈퍼 개미 투자자들에게만 이 네. 상관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금투세 이야기하면 정말 그 인기가 없으시죠. 모두가 싫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5천만 이상 벌지 않는 사람들도 왠지 주식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세금 매긴다는 걸 저는 이게 같습니다. 오해라고 생각하는 네. 게 저는 금투세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뭐 사회 정의 때문에 금투세 네. 도입돼야 된다는 것보다는 네. 저도 주식 투자자고요. 조세정이? 네. 아니 조세 정의보다 저는 네. 더 중요한 게 저는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금투세는 거의 모든 OECD 선진국이 도입이 됐고 네. 우리나라 주식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되는 만큼 네. 5년 뒤에 도입이 될지 10년 뒤에 도입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도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인데 영원히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수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고 네. OECD 국가가 다 도입하고 있는데 네. 그럼 10년 뒤에 도입이 될지 5년 뒤에 도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저는 이 예측 불가능성이 여론에 너무 신경을 싫은 쓰는 겁니다. 정부라면 이왕이면 좀 미루고 싶거나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를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4천쯤 되면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소영 네. 의원의 정확한 워딩은 네. 금투세는 나쁜 세금이다가 아니라 네. 이 순서가 있다. 네. 상법 개정을 먼저 하고 금투세는 그럼요. 나중에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4천이 넘을 때 생각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이소영 의원의 주장이고요. 상법 개정은 3차까지 마무리됐고요. 그렇죠. 4천 넘어서 지금 7천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소영 의원의 네. 주장에 따라서도 네. 저는 금투세는 지금 도입이 돼야 되는 이건 거죠. 그러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정치적 결단 말고는 지금 뭐 금투세를 도입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네. 순서가 있다. 순서는 네.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적 결단은 뭐 지방선거 이후에 네. 정치적 결단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윤석열 조심스럽게. 3년을 지내다 보니 우리가 이제 할 일을 하는 정부에 대한 갈망이 좀 있죠. 예. 일을 하는 정부는 결국 돈을 많이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금투세 논란도 아마 상당수 사람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건 일을 잘하고 있고 일단 세금을 이렇게 걷지 않더라도 이렇게 뭔가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고 돈도 쓰는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는 돈을 안 써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재명 정부는 또 이것저것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추경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쟁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유가가 올랐을 경우에는 이 고유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에너지 효율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에너지 효율. 네. 그렇죠. 유가가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데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번 추경에는 안타깝게도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그렇죠. 에너지는 한 네. 5,600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네. 그리고 아예 공급가에 그러니까 석유 가격을 낮추는 게 조세 지출 포함해서 10조 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최고 가격제도 거기 포함이 되겠죠. 최고 가격 제도가 한 5조 원이고요. 네. 유류세 인하 그리고 네. 요 나프타 인하 네. 합쳐서 5조 원이어서 요 한 10조 원 정도인데 근데 이게 저는 뭐 경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네. 중요한 것은 가격 수요 공급 곡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가격 시그널을 통해서 유가가 오르면은 좀 소비를 줄여야 되는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마 부분은 최고 가격제도는 정부 내부에서도 약간 우려가 좀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그렇죠. 중단한다고도 했죠. 예. 예, 그래서 최소한 뭐 이 가격 시그널은 네. 이 수요 공급 곡선은 네. 이 경제 전문가한테는 너무 중요한 가치라서요. 추경을 했는데 이게 실제 효과가 뭐 역효과나 부정적 신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유가를 더 그 석유를 더 많이 소모하는 네. 역할이 된다면 우리나라 네. 경제에는 더 네.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시절의 예산과 이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예산 집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성격이 다르고요. 우리 지방 정부는 균형 재정의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30조를 벌면은 딱 30조만은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정확히 써야 되죠. 예, 네. 그런데 중앙 정부는 균형 재정의 목적이 아니라 세출 규모를 정치적으로 정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700조를 쓸지 800조를 쓸지 정치적으로 정하고 세입 규모는 나중에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 정부는 훨씬 더 이 지방 정부보다 더 정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커서 저는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지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감액도 열심히 지출 구조 조정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입 충당을 위해서 이런 어떤 적절한 증세, 최소한 어떤 감세 조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일부 감세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할까요? 노선을? 그 정치권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네. 이 증세 얘기를 살짝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선거 이후에 맞습니다. 이 적절한 이 증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이제 장특 공제 등을 이미 손대고 있고 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이 재정의 트릴레마라는 네.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트릴레마, 딜레마는 이중 모순이잖아요. 네, 트릴레마는 삼중 삼중 모순이에요. 모순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출을 많이 하면 좋죠. 우리가 뭐 R&D, 복지 지출 많이 하면 좋고, 세금은 적게 거두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네. 부채는 또 낮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가가 지출을 많이 하려면은 세금을 걷던지 부채를 늘리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는 너무도 당연한 게 네, 재정의 네. 트릴레마고요. 그래서 우리가 R&D나 AI 지출을 많이 할 거면 우리는 국가 부채를 늘리던지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네. 국가 부채 늘리는 것보다 세금을 늘리는 것이 더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인 거죠. 이 정부 재정이라는 게 관성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또 기획재정부나 이렇게 관료들은 또 바뀌지 않고 있기도 하고 기존 시스템에 또 저항도 많이 있고요. 이 뭐 크게 재정 문제 계속 보셨으니까 뭔가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지출 구조 조정을 이번 정부는 꽤 의지를 가지고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 결론은 안 나왔지만 최소한 의지는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중요한- 정부가 그 수십 년 된 관료 조직과 맞서서 뭔가를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변화를 만들려면은 의지와 능력 두 가지가 네. 필요한데 네.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능력이 과연 있는지 한번 능력은 조심히 대통령의 보고 있고요. 능력도 있지만 참모들이 얼마나 그 기획재정부 관료들 아니면 수십 년 된 이른바 모피아 조직들과 싸워서 뭔가 이 강력한 철학으로 밀어붙이느냐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가 네. 굉장히 큰 걸림돌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북 오도회라는 그런 요 위원회 조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뭐 이게 함경도지사, 네. 뭐 평안도지사 있는데 이 각각의 도지사 5명이 다 차관급입니다. 네. 그리고 도지사뿐만 아니라 군수, 시장, 이장, 동장 다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네요. 이북 5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라고 한 하시죠? 100억 원이 좀 100억 원, 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뭐 그 이북 오도회가 뭐 무슨 사업을 하긴 하는데 뭐 이 탈북민들 위한 사업을 하는데 아니 그냥 통일부가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아마- 차관 5명의 월급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 보면 당장 없애로 할 것 같은데 아마 그까지 그러니까요. 관심이 안 가셨나 모르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은 네. 이게 좀 실용주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을 것 네. 같은데 아직까지 말이 네. 없습니다. 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과 그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살펴봤습니다. 한국 경제는 개혁과 성장으로 가느냐, 관행과 한계에 머무느냐에 중요한 고비에 있습니다. 오늘 이상민 연구위원님과 나눈 이야기는 이 국가 비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됐지만 재정과 조세 개혁으로 역대 그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새로운 질적 혁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이상민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